아들에 대한 병적인 사랑으로 며느리를 잔혹하게 불태워 죽이다. 어느 7월 말밤, 경찰은 화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이 이미 영국의 가장 호화로운 동네 중 한 집을 삼켜버렸고 소방대는 재빨리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이 진압된 후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주인이자 아름다운 독일 여성인 그녀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먼 길을 온 잔인한 시어머니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뒤 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과 손자를 빼앗아간다는 망상과 질투에 사로잡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스틸로 크리스토피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키프로스 북부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틸로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교육이나 기본적인 문해력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스틸로가 살던 시골 마을은 법보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폭력을 통해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스틸로는 자연스럽게 신체적 대결을 서슴지 않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며 항상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는 즉시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스틸로는 어머니가 주선한 결혼으로 해안 마을의 한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스틸로의 부모는 극도로 가난했으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남성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남편이 가진 유일한 수입원은 가족 소유의 작은 올리브 숲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매일 같이 숲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스틸로는 스타로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남편, 아들, 시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스틸로와 시어머니 마리아의 관계는 매우 나빴습니다. 키프로스의 가부장적 시골 사회에서는 할머니가 가족 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녔습니다. 완고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마리아는 스틸로를 끊임없이 트집잡고 괴롭혔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했지만 스틸로는 마리아에게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스틸로는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참는 대신 즉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틸로와 마리아의 이러한 빈번한 언쟁은 끝없는 갈등으로 번져 가족을 항상 긴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긴장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해 9월 29일, 24세의 스틸로는 마리아와 특히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날 저녁, 분노에 휩싸인 스틸로는 이성을 잃고 마리아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틸로는 마리아가 방심한 틈을 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명의 여성과 공모했습니다. 스틸로는 시어머니 마리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즉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스틸로는 처벌받지 않고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의 가정 내 권력 다툼 중에 스틸로가 시아버지의 수상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우연히 밝혀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리아는 그녀의 애인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년 전 마리아와 그녀의 비밀 애인은 남편을 죽였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해 가족이 그가 뜻밖의 죽었다고 믿게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스틸로는 마리아의 범죄를 가족에게 몰래 알리며 시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마리아를 무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 가족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애인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범죄는 가족의 명성을 훼손한 용서할 수 없는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스틸로의 설득에 따라 가족은 마리아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그해 9월 29일 두 명의 여성 이웃의 도움을 받아 스틸로가 마리아를 죽인 행위는 마리아를 책임지게 하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키프로스 법원은 스틸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그녀를 석방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충격을 받은 스틸로의 남편은 그녀와 아들 스타로스를 떠났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스틸로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타로스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더 이상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처럼 스타로스는 도시 생활을 꿈꿨고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떠나 웨이터로 일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스타로스는 웨이터로 번 돈을 사용해 런던으로 이주한 젊은이들 물결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키프로스는 영국의 보호령이었기 때문에 젊은 키프로스인들은 영국으로 이주하는데 문화적 이질감을 거의 느끼지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스타로스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전의 웨이터 경험을 살려 그는 런던의 최고급 클럽 중 하나인 카페 드 파리에서 웨이터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올리브빛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스타로스는 여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고급 클럽에서 스타로스는 많은 매혹적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스타로스는 독일 출신 모델인 헬라 블라이허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헬라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여성이었습니다. 스타로스는 고향을 떠난 경험을 공유한 헬라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헬라 역시 스타로스에게 마음이 끌렸고 곧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년 후 스타로스와 헬라는 결혼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부부는 세 자녀를 두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로스는 카페 드 파리에서 일하며 많은 유명인들과 교류했고 헬라는 패션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 11년 후 부부는 런던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햄프스테드 히스 공원 근처에 호화로운 집을 구입했습니다. 스타로스와 헬라는 열심히 일했고 여가 시간에는 우아한 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매우 행복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타로스가 영국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동안 그의 어머니 스틸로는 키프로스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스타로스가 영국으로 이주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틸로는 아들이 키프로스 여성이 아닌 외국 여성과 결혼한 데 대해 깊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틸로는 멀리 영국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스타로스는 어머니가 자신을 방문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스틸로는 아들이 마침내 자신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키프로스를 떠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손자들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스틸로는 생애 처음으로 고향을 떠나 12년 만에 아들 스타로스, 며느리 헬라, 그리고 3명의 손주들과 재회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런던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아들과 며느리의 생활 방식이 키프로스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주들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완전히 영국 아이들처럼 생활했습니다. 며느리 헬라는 다른 종교를 따랐고 외국인이었기에 키프로스의 모국어인 그리스어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강압적인 성격을 가진 스틸로는 아들의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손주들이 키프로스 전통을 따르고 최소한 집에서는 그리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틸로는 가정에 간섭하며 헬라로부터 육아, 요리, 기타 집안일을 빼앗았습니다. 헬라는 깊은 불만을 느꼈지만 시어머니가 키프로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그러나 스틸로가 갑작스럽게 키프로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헬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스타로스와 헬라의 집은 스틸로의 존재로 인해 긴장감이 감도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헬라는 시어머니의 통제적인 행동을 1년간 견디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헬라는 퇴근 후나 주말에 아이들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해 7월, 헬라와 남편 스타로스는 그의 어머니에게 키프로스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스틸로는 떠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헬라는 남편에게 아이들과 함께 독일로 떠날 계획을 알리며 가족 방문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과 아이들이 8월 12일 독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로스는 헬라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영국을 떠난 후 어머니와 부드럽게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스틸로는 며느리가 손주들을 독일로 데려갈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타로스에게 전화를 걸어 특히 손주들이 집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헬라의 행동에 분노한 스틸로는 영원히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영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스틸로가 떠올린 유일한 해결책은 아들의 삶에 개입하는 외부인 헬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라가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손주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헬라가 가족에서 사라진다는 생각에 점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7월 29일 저녁, 스타로스는 오후 8시에 카페드 파리로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헬라는 아이들을 재우고 집을 청소한 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스틸로는 천천히 헬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을 가했습니다. 헬라가 쓰러지자 스틸로는 즉시 그녀의 결혼 반지를 빼고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스틸로는 헬라를 정원으로 끌고 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웃은 불길을 목격하고 헬라가 당시 패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네킹을 태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을 처리하려던 스틸로의 계획은 불길이 예상치 못하게 커지면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을 끌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은 화재를 빠르게 신고했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뒤 현장에서 헬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타로스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스타로스는 새벽 3시 30분에 집에 도착했고 아내 헬라가 사망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스타로스는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은 슬픔에 잠긴 스타로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그의 어머니를 조사하기 위해 통역사를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스틸로는 경찰의 질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불길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즉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싸움의 흔적을 발견하고 불이 의도적으로 질러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당시 집에 있던 스틸로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헬라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공격을 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곧 헬라의 결혼 반지를 스틸로의 침실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헬라를 태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의 증언에 따라 키프로스 출신의 시어머니 스틸로는 살인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954년 10월 25일 스틸로 크리스토피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스타로스는
헬라와 자신의 어머니가 당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헬라가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결혼 반지를 뺀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어머니가 이를 빼앗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할로웨이 교도소에서 스틸로를 조사한 정신과 의사는 그녀가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밤에 비명을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스틸로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정신 이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틸로는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며 자신이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일 뿐 정신 이상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탓에 재판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스틸로는 갑자기 30년 전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이 뜻밖의 고백으로 그녀의 오랜 과거가 법정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에 스타로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시간의 심의 끝에 법원은 스틸로가 젊음과 미모에 대한 질투로 며느리 헬라를 살해했다고 판결하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54년 11월 29일 스틸로는 형량에 항소했지만 즉시 기각되었고 사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스타로스는 잔인한 어머니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스틸로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움을 표현했지만 스타로스는 결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분노한 스틸로는 자신의 사형 선고가 아들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스틸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시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스틸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아들에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스타로스는 그녀의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며 그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스틸로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1954년 12월 15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살해한 여성 스틸로 크리스토피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체념한 채 천천히 교수대로 걸어갔고 할로웨이 교도소의 처형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날에도 그녀의 아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스틸로는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처형 직전 스틸로는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처형실 벽에 정교의 십자가를 걸어달라고 요청했고 교도소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처형실이 해체된 1967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여성이 어떻게 평화 혹은 더 놀랍게도 종교적 신앙을 통한 회개를 찾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녀의 행동은 혼돈과 야만성으로 얼룩진 삶을 보여주며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본성을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를 따라가 주세요. 교사를 둘러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12월 5일 오후 사냥꾼이 자신이 관리하던 숲에서 사냥을 하다가 숲의 평평한 지역이 완전히 불에 탄 것을 발견했다. 근처에서 그는 불에 그을려 검게 탄 원숭이처럼 생겼지만 몇 배는 더 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 생명체의 몸은 기형적이고 불에 타서 검게 변했으며 등이 굽었고 길고 굵은 허벅지, 굽은 손톱을 가진 손, 그리고 눈에 띄게 긴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전신이 부어오르고 불에 심하게 타면서 턱부터 위로는 목이 움츠러들었으며 얼굴은 일그러져 하얗게 빛나는 치아가 드러나 있었다. 형태를 자세히 살펴본 사냥꾼은 이것이 희귀한 침팬지라고 확신했다. 그는 튼튼하고 유연한 덩굴을 찾아 몸에 묶고 어깨에 걸어 마을로 끌고 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수십 명이 침팬지를 해부하고 뼈를 약재로 만들기 위해 끓이고 술에 담가 마셨다. 누구도 이 침팬지가 사실은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DNA 검사는 애선 마을 주민들이 약재로 만든 침팬지가
인근 지역에 살던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왜 이 지역 여성이 동떨어진 언거커스 숲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언덕에서 불태워졌을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일까? 이 신비로운 사건의 전말을 계속 지켜봐라. 그의 애썸 마을에는 뉴엔 반 우어 언거숲의 목재를 관리하기 위해 미스터 우옥은 숲에서 약 3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고용해 매일 관리하게 했다. 1946년에 태어난 리난가 씨는 애썸 마을 주민으로 숲과 언덕 지형에 익숙한 사냥꾼이었기에 미스터 우옥을 위해 언거숲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미스터 나는 숲에서 사냥과 나무 관리 일을 병행했다. 그는 숲을 관리하기 위해 고용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에서스 아래서는 약 18헥타르의 숲이 1948년 생긴 반탐 씨에게 위임되어 관리되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살아갔다. 이 고산 지역 사람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중 연말의 어느 늦은 밤, 정확히 11월 29일에 미스터 잠은 오두막에서 쉬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폭발음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깨어나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았다. 맞은편 언덕에서 불길과 연기가 작은 화염에서 치솟는 것을 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밤에 벌집을 태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지켜보다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쉬었다. 이틀 후 개인적인 이유로 하지양으로 떠난 미스터 잠은 폭발과 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밤에 벌집을 태우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미스터 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폭발과 불이 발생한 후 6일째 되는 12월 5일 오후 숲을 지나던 미스터 잠이 폭발음을 들었던 언덕에서 이상하게 검게 그을린 물체를 발견했다. 희귀하고 귀중한 침팬지를 발견했다고 믿은 그는 다음날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 이를 약재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이들은 칼, 도마, 물통 등을 준비해 마을 가장자리의 큰 연못으로 갔다. 약 10명이 함께 작업하며 침팬지를 청소하고 손질하여 약재를 만드는 작업에 기여했다. 마을 전체가 몰려들어 귀하고 희귀한 침팬지가 어떻게 손질되는지 보려고 했다. 12명 이상이 침팬지 약재를 끓이는 솥을 돌아가며 지켰고 모두 흥분했다. 이는 그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이었다. 3일 밤낮이 지나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귀한 약재를 완성했다. 그러나 솥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보통 원숭이 약재는 단단하고 갈색이지만 이 약재는 연한 붉은색이고 보통보다 놀랍게도 부드러웠다. 그럼에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희귀한 침팬지에서 만든 약재는 자연히 평범한 원숭이 약재와 다를 것이라고 단순히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술을 사서 약재를 섞고 함께 마시며 축하했다. 그날은 에서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다. 약 일주일 후 하지양에서 돌아온 미스터 잠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아 약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에 대해 물었고 침팬지가 자신이 그날 밤 불길을 본 장소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스터 잠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침팬지 약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스터 잠은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잠시는 막대기를 사용해 황량하고 차가운 재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러 번 재를 헤집은 끝에 황동단추, 알루미늄 머리핀, 그리고 부분적으로 타버린 회색 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이미 의심을 품고 있던 잠시는 수색을 계속했고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긴 섬유가 붙어있는 반쯤 타버린 장작 조각들을 발견했다. 일행은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으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희귀 침팬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듯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무거운 공포를 안고 마을로 돌아갔다.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잠시는 머리카락을 포함한 이 물건들을 수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지역에는 침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게 이런 종류의 물건이 있을 리가 없어요. 불이 났던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지켜야 했던 잠시는 그날 밤 숲속 오두막에 머무는 대신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들고 있는 물건들은 번갈아가며 무겁게도 가볍게도 느껴졌다. 이 무렵 당국은 마을 사람들이 희귀한 침팬지를 잡았다는 정보를 접수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약제 소치 이미 완성된 후였다. 며칠 후 담씨는 관련 증거를 당국에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현장을 다시 방문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이 도살하고 약재로 만든 침팬지는 실제로 인간의 시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약씨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호기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해부와 조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마을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3일 밤낮 동안 끓인 후 완성된 약재는 약 1kg 정도로 일반적인 원숭이 약재와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희귀한 침팬지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약재를 술에 섞어 마셨다. 애써 마을 주민들 중 약재가 섞인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코를 자극하는 불쾌한 냄새와 비릿한 맛을 경험했다. 침팬지가 사실 인간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몇 주 동안 구토와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이 끔찍한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은 약재의 일부를 구매하려 했으나 사냥꾼이 이를 거절했다. 나중에 이장은 이 비극적인 실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해체, 조리, 술을 마신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사받기 위해 소환되었으나 모두 동일한 진술을 했다. 그들은 그것이 희귀한 침팬지의 시신이라 믿었으며 인간일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시신을 발견한 사냥꾼 가시도 발견 당시 시신이 이미 불에 타고 부패한 상태여서 침팬지로 착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했으며 그녀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판정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겨진 물건들을 확인하고 수령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큰 충격과 불신에 빠졌다. 피해자는 11월 29일부터 실종된 이는 디민 터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남동생 민토안의 DNA 샘플이에 일선 마을 사람들이 약재로 만든 희귀 침팬지가 토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토시는 가족의 둘째였다. 어린 시절 그녀는 교사가 되기를 꿈꾸며 사범대학에 진학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그녀의 청춘은 사라졌다. 토시는 혼자 살며 결혼도 자녀도 없었다. 그녀의 불행한 삶을 애도하며 가족은 이 사건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더씨가 사이공에서 형과 함께 살던 시절 이 치무개의 금 귀걸이를 살 만큼 돈을 모았다고 회상했다. 그녀가 집을 떠난 저녁 약 오후 5시경 그녀는 땅 선지역에 도착해 라프로 가는 버스를 타려 했다. 그녀는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머물렀으나 버스를 찾지 못하고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고 그녀의 불에 탄 시신은 나중에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318번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언덕까지의 거리는 3km가 넘었으며 그녀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10km였다. 일부는 그녀가 버스를 타지 못한 후 범죄자에게 공격당해 금 귀걸이를 강탈당하고 휘발유를 구매한 범인이 그녀의 시신을 언덕으로 끌고 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태웠다고 추측했다. 이 이론은 그녀의 금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그럴듯해 보였다. 금은 불에 타거나 땅으로 녹아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강도당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현장을 지나던 누군가가 귀걸이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에이서스 마을 이장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죽음은
자살로 판정되었다고 말했다. 남편도 자녀도 없이 혼자 살던 더 씨는 당시 남동생 가족과 다툰 뒤 절망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지 못하자 그녀는 휘발유를 구매하고 언덕으로 가서 나무를 모아 휘발유를 붓고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조사 결과는 더 씨의 가족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녀의 남동생은 누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특히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 깡통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가 자살을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 이유와 만약 자살하려 했다면 왜 옷가방을 챙겼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당국은 증거도 목격자도 범죄 혐의도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종결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침팬지로 오인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더 씨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에서숲은 오랫동안 인간 약체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워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중했거나 이상한 불에 탄 물체를 당국에 신고했더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